여보, 우리 큰일 났어요. 관리비 52만 원, 난방비 87만 원. 이게 한 달치래요. 아내가 고지서를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과 전 재산을 넣어 산 타운하우스. 그 집 하나 잘못 선택한 뒤 우리 삶은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혁, 올해 62세입니다. 국내 대형 제조 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부장급으로 정년을 맞았죠. 2022년 2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통과했던 그 정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무실에서 후배들이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꽃다발 하나로 정리되는 느낌. 인사팀 직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퇴직금 명세서 3억 5천만 원. 대기업 30년 근속자 치고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 짐을 챙겼습니다. 책상, 서랍 속 볼펜 몇 자루, 명함, 오래된 수첩. 30년의 흔적이 작은 박스 하나에 담겼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장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골프 한번 치러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을 자주 볼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23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2010년에 3억에 샀고 지금은 시세가 4억 8천 정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이 아직 1억 5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뒀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날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30년 정말 고생했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 늦은 저녁에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일상.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 퇴직연금 120만 원. 합쳐서 월 300만 원이 나옵니다. 아내도 마트 일을 해서 월 150만 원 정도 법니다.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파트 원금 대출 이자 포함 월 60만 원, 관리비 30만 원, 보험비 5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들 결혼 자금까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30년 동안 회사만 다녔습니다. 아침엔 출근, 저녁엔 퇴근, 주말엔 골프 접대.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틀이 사라지니 갑자기 막막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는데 좀 더 나은 집에서 살 수는 없을까? 지금 사는 아파트는 낡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낡아서 점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차장은 좁고 차는 많아 밤에는 주차 지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좀 나은 곳에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 3억 5천에 모아둔 돈 1억. 아파트를 팔면 대출 갚고도 3억 3천이 남습니다. 합치면 7억 8천. 꽤 큰 돈입니다. 2022년 3월 초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용인 근처 아파트를 검색했습니다. 너무 비쌌습니다. 서울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때 눈에 띄는 광고가 하나 보였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타운하우스 분양. GTX 노선 연결 예정. 미래가치 상승 기대. 분양가 9억부터. 타운하우스.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파트보다 넓고 단독주택의 느낌을 가진 주거 형태.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당도 있고 주차 공간도 넓고 뭔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9억이면 내가 가진 돈으로 가능하겠는데?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매도금 3억 3천, 퇴직금 3억 5천, 저축 1억, 합계 7억 8천, 부족한 1억 2천은 대출로 충당하면 됩니다. 이거면 되겠는데?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검색해 봤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GTX 노선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유입된다는 기사도 보였습니다. 미래가치 상승 유망 지역이라는 분석 글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두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동기들 단톡방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퇴직금으로 오피스텔 하나 더 샀어. 월세 받으니까 괜찮더라. 부동산은 역시 배신 안 하더라. 시간이 지나면 오르니까. 요즘 타운하우스가 뜬대. 넓어서 좋다던데. 저는 그 대화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늦은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타운하우스 한번 볼까? 아내가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타운하우스요? 그게 뭔데요? 아파트보다 넓고 좋다던데. 양주 쪽에 신도시 생기는 곳이래.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도 대출 있잖아요. 괜찮겠어요? 아파트 팔면 돼. 대출 갚고도 돈 남아.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예산 관리도 잘했고 리스크도 잘 따졌습니다. 이 정도 계획 못 세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러 가보자. 보기만 하는 건데 뭐.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집, 넓은 거실, 작은 마당, 주차장에 여유롭게 세워진 제 차. 퇴직 후의 삶이 그려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 손주들이 놀러와서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집에 살 수 없을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회사에서의 계획과 부동산 투자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제 예상과는 천지 차이라는 걸.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양주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옥정 신도시 타운하우스 모델하우스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용인 집에서 출발해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경기도 아니지만 거리는 꽤 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새로운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학교. 신도시답게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여기 완전 신도시네요.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차가 많았습니다. 새 차들이 여럿 보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밝은 미소로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엔 분양 안내 책자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총 320세대 규모, 블록형 단독주택,
3층 구조, 전용 면적 38평. 화면 속 타운하우스는 멋져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외관, 넓은 창문, 작은 마당. 아파트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직원을 따라 모델하우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시원해 보였습니다. 큰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은 넓었고 드레스룸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2개나 됐습니다. 3층엔 작은 방 2개가 더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공간. 화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상담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분양가는 9억 2천만 원.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포함. 그리고 직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GTX 노선 연결이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서울까지 30분이면 간다고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학교, 병원, 쇼핑몰이 다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화려한 개발 계획도가 떴습니다. 학교 3개, 대형 병원, 쇼핑몰. 확실히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타운하우스가 정말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 근처가 7억대였는데 지금은 9억입니다. GTX 확정되고 나서 가격이 20% 이상 올랐어요. 직원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나중엔 살 수가 없어요. 이미 70%가 계약됐고 남은 물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입주는 내년 12월입니다. 그때쯤이면 GTX 공사도 본격화되고 가격은 더 오를 겁니다. 지금 9억이지만 입주 때쯤엔 11억, 12억도 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확정된 미래를 보는 것처럼.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아파트는 이제 지겹잖아요. 여기는 프라이버시도 있고 공간도 넓고 관리도 편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모든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계약금은 9,200만 원.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진행되니 이자 부담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입주 시 잔금은 4억 6천만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우리는 모델하우스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저도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출도 알아봐야 하고 계산해봐야지. 그렇죠. 9억이 넘는 큰 돈인데 직원에게 며칠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명함을 건네며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늦은 저녁 용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분양가 9억 2천, 계약금 9,200, 중도금 3억 6,800은 집단대출, 잔금 4억 6천. 지금 아파트를 팔면 대출 갚고 3억 3천이 남습니다. 퇴직금 3억 5천, 저축 1억, 합치면 7억 8천, 잔금 4억 6천을 내고도 3억 2천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갚으면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집값이 오를까? GTX는 정말 확정된 걸까? 월요일 이른 아침,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약 5억 5천 정도 나오겠네요. 현재 금리는 연 4.2% 정도입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5억 5천을 대출받으면 월 이자가 약 190만 원, 원금 상환까지 하면 월 250만 원 정도. 제 연금이 월 300만 원, 아내 수입 150만 원.
합치면 월 450만 원. 대출 상환하고도 200만 원이 남습니다. 생활비로 충분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다만 타운하우스는 아파트보다 담보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출 갈아타실 때 유의하세요.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어차피 집값 오르면 문제 없겠지.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에 대한 정보, GTX 시 노선 계획, 타운하우스 시세, 대부분의 글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양주 옥정 미래가치 폭등 예상, GTX 효과로 집값 상승, 타운하우스 인기 공급 부족,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타운하우스 관리비 비싸다, 유동성 떨어진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글들은 대충 넘겼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대출도 많고 우리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면, 그리고 이사가면 나 일하기도 힘들어질 텐데.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은 당신도 쉬면서 나오는 연금 받아서 편하게 살면 돼. 그리고 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GTX 들어오면 가격 오른다잖아.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비싸져. 그리고 모델하우스 직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입주 물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양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도착해 직원을 만났습니다. 계약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서, 분양 안내서, 각종 동의서, 서류 뭉치가 두툼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솔직히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았고 복잡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기준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재산세가 좀 더 낮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 9,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직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타운하우스 주인이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용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밝아 보였습니다. 늦은 저녁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 우리도 타운하우스 주인이야. 아내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거겠죠? 당연하지. 걱정 마.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은행 상담도 받았고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이 선택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넓은 타운하우스가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아내와 차를 마시는 모습,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직원이 말한 입주 물량 부족이 영업 멘트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계약서 구석에 작게 쓰인 블록형 단독주택이라는 문구가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며칠 뒤 계약서를 꺼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입주 예정일 2023년 12월. 이제 1년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입주 몇 달 전에 아파트를 팔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2022년 봄과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끔 양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사 현장을 보러 가는 길,
크레인이 돌아가고 건물 뼈대가 올라가는 모습.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부터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집값 하락세 뚜렷.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월쯤 부동산 카페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글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주 타운하우스 분양권 양도합니다. 급매, 손해보고 팝니다. 몇 개 안 되던 글이 12월에는 수십 개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클릭해 봤습니다. 9억 2천에서 8억 5천에 양도. 빨리 팔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걸까?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타운하우스 관리비 너무 비싸다던데요. 요즘 분위기 안 좋아요. 유동성이 떨어진대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입주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운하우스 입주자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벌써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월 어느 날 충격적인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관리비 예상 금액 안내. 월 평균 50만 원 예상. 개별 난방으로 겨울철 난방비 추가 발생.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50만 원이요? 너무 비싸요. 아파트는 20만 원대인데 난방비까지 하면 100만 원 넘겠네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25만 원인데 타운하우스는 50만 원. 2배가 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봄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타운하우스 매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가격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급매 8억 2천. 제발 좀 사가세요. 저는 그 글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산 가격은 9억 2천. 벌써 1억이 날아간 겁니다. 6월 초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건설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주 예정일 확정. 2023년 12월 15일.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집 좀 내놓으려고요. 중개사가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요즘 거래가 잘 안 돼서 4억 5천 정도 예상됩니다. 작년엔 4억 8천이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요. 그나마 이 가격도 운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내놓아 주세요. 매물을 올렸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갔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문의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요즘 정말 거래가 안 돼요.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주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 초 늦은 저녁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가격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로 할까요? 4억 3천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2010년에 3억에 산 집, 13년을 살았는데 1억 3천밖에 안 남습니다. 대출 1억 5천을 갚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팔아야 했습니다. 9월 말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격을 더 깎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초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말 잔금을 받았습니다. 4억 천에서 대출 1억 5천을 갚았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2억 6천. 계획보다 7천만 원이 적었습니다. 입주 전까지 한 달 반. 작은 빌라 투룸. 짐을 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3년을 살던 집은 사라지고 낯선 월세방에 앉아있는 제 모습. 괜찮아. 다음 달이면 타운하우스 들어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예상보다 7천만 원 싸게 팔렸고
타운하우스는 이미 1억 가까이 떨어졌고 관리비는 예상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사전 점검 날짜가 잡혔습니다. 11월 25일 방문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입주가 코앞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거라는 걸. 사전 점검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양주 타운하우스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엔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예비 입주자들이었습니다. 직원이 안내를 해줬습니다. 손에 열쇠를 쥐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 바닥이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느낌. 발로 디뎌보니 확실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 넓은 공간.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창틀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살짝 벌어진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벽지 모서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아래를 열어봤습니다. 배관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 화장실. 변기 주변 타일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세면대 수전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 벽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축축했습니다. 누수였습니다. 하자를 세어보니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입주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바닥이 완전 기울었어요. 저희는 창문이 제대로 안 닫혀요. 화장실 배수가 안 돼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1층 주민공동시설로 내려갔습니다. 건설사 직원들이 테이블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금방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은 하자가 10개도 넘습니다. 한두 집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요? 건설사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입주 전에 보수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깨끗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떡해요, 저희? 하자가 있어서 걱정은 되는데 입주 전엔 고쳐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지.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입주일이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동안 저는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하자는 일부만 보수됐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문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세 계약이 끝났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추웠습니다. 난방을 틀었지만 집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창틀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2024년 1월 초 이른 아침, 우편함에 고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관리비 52만원, 난방비 87만원, 합계 139만원.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139만원. 12월 한 달 난방을 아껴 쓴다고 썼는데도 87만원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주자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비슷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150만원 나왔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난방비만 100만원 넘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200만 원 정도. 관리비와 난방비 합쳐 130만 원 평균. 월 33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여름엔 난방비가 안 나오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우리 단지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금매 7억 8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제가 산 가격은 9억 2천. 이제 1억 4천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팔리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2024년 1월 말 늦은 저녁, 아내가 거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전기세도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월의 추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난방 온도를 18도로 낮췄습니다. 아내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집 안에서 지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2월 난방비는 82만 원이 나왔습니다. 입주자 카페는 매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건 사기 아닙니까? 관리비 환불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에 불필요한 전등을 껐습니다. TV 시청 시간도 줄였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내도 마트를 멀리 돌아다니며 할인 상품을 샀습니다. 그것도 자차가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여보, 이거 50% 할인이래요. 작은 전략에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3월이 되자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난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3월 난방비는 65만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높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앱을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단지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금매 7억 5천. 손해보고 팔아요.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집 좀 내놓고 싶은데요. 중개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그 단지 매물이 너무 많아요. 팔리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내놓아 주세요. 매물을 올렸습니다. 가격은 8억. 이미 1억 2천 손해를 감수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봄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5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난방비는 줄었지만 전기세가 올랐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더위였습니다. 입주자 카페에 또 다른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단지 내하자 보수 안 해줘요. 집값 떨어지는데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주차장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입주했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은 반의 반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노후 자금으로 투자했다가 팔지 못해 비워둔 집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 켜진 집이 몇 개 안 됐습니다. 마치 유령 단지 같았습니다. 6월 어느 날 이른 아침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부랴부랴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 40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나와요? 평균 120만 원 정도요.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그들은 10분 만에 나갔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까?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틀지 않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선풍기만으로 버텼습니다.
아내는 땀을 흘리며 부엌에 섰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입주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통장엔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도 후 남은 돈, 그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났습니다. 이 속도면 금방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8월 어느 늦은 저녁,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단지 시세, 금매 7억 2천, 제발 사가세요. 9억 2천에 산 집이 이제 7억이 됐습니다. 2억 2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밤이었지만 저는 춥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아내에게 노후에 이런 삶을 주고 있다는 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320세대 중 실제로 거주하는 집은 얼마 안 됐습니다. 밤이 되면 불 켜진 집이 더 적었습니다.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팔지 못해 비워둔 집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6억 5천에 팔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2억 7천을 손해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난방을 켜야 했지만 최대한 미뤘습니다. 두꺼운 옷으로 버텼습니다. 11월 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난방을 켰습니다. 아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12월 관리비가 나왔습니다. 149만 원. 작년보다 10만 원 올랐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우리 단지 시세는 6억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12월 말 제 생일이었습니다. 63이 됐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월 초 다시 전화했습니다. 가격을 6억 5천으로 내렸습니다. 2억 7천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보러 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50대 남자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하자를 확인하고 관리비를 물었습니다. 1시간 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6억 3천에 사겠습니다. 2천을 더 깎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봄 중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2010년 3억에 산 용인 아파트, 2022년 9억 2천에 산 타운하우스, 퇴직금 3억 5천, 저축 1억. 그 4억 5천은 어디로 갔을까요? 초여름 이사 날, 경기도 평택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 20평. 타운하우스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1년 반 살았던 집,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습니다. 평택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비 고지서 15만 원. 타운하우스의 5분의 1.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아내와 작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남은 돈 7천만 원. 연금 300만 원. 아내는 이사 후 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비 쓰고도 조금씩 저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GTX를 믿었던 것, 미래 가치를 믿었던 것, 영업사원의 말을 믿었던 것.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검증되지 않은 기대에 모든 걸 걸었다는 것, 욕심을 부렸다는 것, 이미 가진 작은 아파트, 그것으로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늦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내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죠? 천천히 다시 모으면 돼.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압니다. 큰 집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투자보다 저축이 중요합니다. 욕심보다 만족이 중요합니다. 3년 전 퇴직했을 때 4억 5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억 8천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팔지 않았다면 평온한 노후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후회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늦가을 회사 동기를 만났습니다. 편의점 창업 후 적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지. 그렇습니다. 60 넘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평택 아파트는 난방이 잘 됐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 큰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GTX가 들어온다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신도시라고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유동성은 어떤지,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저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그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내년엔 더 나아지겠죠? 천천히 가면 돼.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시 일어서 보려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검증된 길을 선택하세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것의 소중함, 안정의 가치,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큰 집이 아니라 따뜻한 집이 중요합니다. 많은 돈이 아니라 안정적인 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8억 3천만 원에 던지고 나온 그 집이 거짓말처럼 바닥을 찍고 20억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뉴스 기사를 본 순간 머릿속이 핑 돌아가며 세상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남들처럼 집 사서 큰돈 좀 벌어보겠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동탄 신축 아파트. 하지만 매달 580만 원이라는 미친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해 결국 그 집을 던져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다면 부자가 되었을 거라는 그 잔인한 환각과 자책감이 지금 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남들 따라 영끌했다가 전 재산과 가정을 모두 잃은 한 남자의 핏빛 고백.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오직 내 손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올해로 나이 50을 넘긴 저는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 누구나 알만한 화려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보다 뛰어난 수완이 있는 사람도 아닌 그저 아침 6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떠서 지하철에 몸을 싣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50대 회사원입니다. 제 인생의 철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돈은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내가 피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만 진짜 내 돈이다. 참 고지식하죠? 요즘 세상에 이런 소리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는 거 잘 압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세상 스마트하다는 사람들은 재테크를 모르면 바보, 부동산을 안 하면 나고자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고지식한 마인드 하나로 이 고단한 세상을 버텨왔습니다. 남들 주식이다, 코인이다, 갭 투자다 하면서 일희일비할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땀 흘려번 월급으로 차곡차곡 적금 들고 우리 식구 비바람 피할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서 소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의 덕목이라 믿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던 곳은 용인 끝자락에 위치한 지은 지 20년도 넘은 24평짜리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고 지하 주차장이 좁아 저녁 9시만 넘어서 퇴근하면 이중 주차는 기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차 빼달라고 전화할까봐 조마조마하며 차를 미는 게 일상이었죠. 겨울이면 베란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아내와 둘이 앉아 뽁뽁이를 창문마다 꾹꾹 눌러 붙였고 여름이면 낡은 에어컨에서 나는 드르륵 소리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을 참 사랑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신혼초 단칸 방부터 시작해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아 내 힘으로 처음 마련한 진짜 내 집이었으니까요. 주말이면 아내 손을 잡고 어느새 부쩍 자란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뒤편의 오래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1,000원짜리 핫도그 하나씩 입에 물고 지나가는 강아지들을 보며 깔깔거리던 그 소소한 순간들. 한 달에 한 번 봄금날이면 동네 오래된 갈비집에 가 숯불고기를 구워 먹으며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잘 살았다 하고 서로를 위로하던 그 식사 한 끼. 퇴근하고 돌아와 작고 낡은 거실 소파에 누워있으면 비록 궁궐 같은 집은 아니어도 아, 내가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은 참 잔잔하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2021년을 지나면서 세상이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뉴스만 틀면 집값이 수억 원씩 올랐다는 소식이 도배되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회사 휴게실이 문제였습니다. 탕비실에 커피를 타러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루는 옆팀 박 과장과 입사 동기인 최 부장이 모니터 화면을 둘이서 뚫어져라 보고 있더군요. 최 부장이 커피잔을 들며 박 과장의 어깨를 툭 치는데 그 표정엔 숨길 수 없는 6월의 햇살 같은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박 과장 봤어? 동탄에 내가 작년에 갭으로 줍줍했던 거 오늘 실거래가 새로 찍혔는데 3억이 더 뛰었어. 나 진짜 회사 왜 다니나 몰라. 내 1년 연봉이 거기 한 달 상승분만도 못하네. 와, 최 부장님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그때 마누라 말 듣고 망설이다 놓쳤는데 아, 그때 영끌이라도 해서 하나 더 샀어야 했는데 미쳐버리겠네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정직하게 일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 월급을 받는 일은 순식간에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야근하며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보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파트 가격이 오른 금액이 몇 배는 더 컸으니까요. 최 부장이 신이 나서 아파트 실거래가 앱을 켜고 자랑할 때 차마 내 낡은 용인집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믹스커피 봉지만 손에 꽉 쥔 채 아무렇지 않은 척 허 웃으며 슬그머니 탕비실 뒷문으로 발걸음을 돌려 나와야 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던 그 미묘한 소외감과 멸시감. 비참함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 남들은 남들이고 나는 내 길을 가자. 땀 흘려번 돈이 진짜다. 속으로는 몇 번이고 그렇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터덜터덜 퇴근하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쓸쓸함과 거대한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칠 대로 지쳐 찌들어 있는데 손에는 여전히 낡은 가죽 가방 하나 덜렁 들려 있는데 내가 정말 맞게 살고 있는 걸까? 남들 다 앞으로 달려가며 부자가 되는데 나 혼자 제자리에 멈춰 서서 내 가족들을 나고자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이 정직함이 사실은 무능함의 다른 이름이었던 건 아닐까? 덜컹거리는 지하철 소리 사이로 평생을 지켜온 제 고집스러운 철학에 아주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회사에서 겪는 소외감도 괴로웠지만 사실 진짜 전쟁터는 집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알뜰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아내가 언제부턴가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죠. 저녁을 먹고 나면 TV 소리 대신 아내가 휴대폰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 넘기는 스치는 소리만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아파트 실거래가 앱, 신도시 분양 관련 유튜브 영상들. 아내의 휴대폰 화면 속엔 온통 아파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맞이하는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일찍 방으로 들여보낸 아내는 식탁 위에 A4 용지 몇 장과 노트를 꺼내 놓았습니다. 노트에는 아내 특유의 꼼꼼한 글씨로 각종 숫자와 아파트 이름, 대출 금리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동탄역 인근 지도와 호재 기사들을 스크랩해둔 프린트물이 놓여 있더군요. 아내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힘들게 퇴근했는데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얘기 꼭 좀 들어줘.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낡은 용인 집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보, 당신 평생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고 밤낮 없이 일해서 우리 식구 먹여 살린 거 나 정말 존경해. 진짜 고마워. 그런데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우리 동네 마트 사장님도 아이 친구 엄마들도 만나기만 하면 집 얘기뿐이야. 우리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가난해지고 있어.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노트를 제 쪽으로 밀어붙이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 나갔습니다. 여기 봐봐, 여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용인 이 24평 아파트 요즘 집값이 올라서 급매로 내놓아도 4억은 무조건 받아.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평생 아끼고 모은 예금이랑 노후 자금 합치면 3억 5천만 원 정도 있잖아. 이거 합치면 벌써 수년금만 7억 5천만 원이야. 아내의 눈빛은 전에 본 적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지금 동탄역 바로 앞에 GTX 들어오는 초역세권 아파트가 있어. 거기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금 14억 5천만 원까지 나왔대. 규제 지역이라 대출이 까다롭긴 해도 주택담보대출 40% 받으면 5억 넘게 나오고 부족한 2억은 당신이랑 내 신용대출에 퇴직금 담보대출 조금 보태면 어떻게든 맞출 수 있어. 총 대출 7억만 끼면 그 대단지 아파트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7억이라는 대출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막혀왔습니다. 여보, 7억 대출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50대야, 50? 퇴직이 몇 년 남았다고 7억이라는 빚을 쳐? 한 달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난 절대로 못해. 땀 흘려번 돈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해. 제 강한 반대에 아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식탁을 적시는 아내의 눈물 속에는 깊은 원망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땀 흘려번 돈 타령만 할 건데? 당신 고집대로 정직하게 살아서 남은 게 뭐야? 남들은 영끌이다 뭐다 해서 신도시 아파트 들어가 수억씩 벌고 자식들한테 번듯한 집 물려주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낡은 용인 집에서 뽁뽁이 붙여가며 살아야 해? 당신 그 고집 때문에 우리 자식들 나고자 만들 셈이야? 자식들 나고자 만들 셈이냐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빗으로 찌르듯 후벼 파더군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쳐온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이 온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지하철에서 느끼던 그 알 수 없는 공포,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들의 자랑을 들으며 느꼈던 비참함이 아내의 눈물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여보, 동탄역 GTX 뚫리고 주변 개발되면 거기는 무조건 20억 가. 이거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안 움직이면 우리 평생 후회해. 나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응? 아내의 간절한 눈빛과 눈물, 그리고 내 안에 피어오르던 낙오에 대한 공포. 평생 단단하게 굳어있던 50대 가장의 고집이 그날 밤 심야의 식탁 위에서 완전히 깨져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물과 간절한 설득에 제 마지막 고집마저 꺾인 뒤 저희 집의 시간은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와 저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우선 평생을 살아오며 우리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용인 아파트부터 부랴부랴 내놓아야 했죠. 부동산 사장님에게 조금이라도 제 값을 받아달라며 몇 번이고 부탁을 건넸습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모아 마련했던 정든 보금자리가 남의 손에 넘어가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끝이 경련을 일으키듯 덜덜 떨려왔습니다.
제 청춘의 시간들이 그 종이 한 장으로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동탄역 바로 앞 그 동네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자금을 끌어모으는 과정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습니다. 14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은 저희 부부에게 까마득한 산과 같았습니다. 당시 까다롭던 대출 규제의 틈새를 겨우겨우 메워가며 영끌이라는 말 그대로 영혼까지 쥐어짜내야 했습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다 제 젊음과 바꾼 노후 자금, 통장에 남아있던 단 한 푼까지 모조리 털어넣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란 수억 원의 돈을 채우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부부명의 신용대출, 심지어 제가 직장 생활 20년 넘게 하며 차곡차곡 쌓아둔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마이너스 통장으로 싹 끌어다 썼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짊어지게 된 빚만 무려 7억 원이었습니다. 7억이라는 숫자가 서류에 찍히던 날 은행 창구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야 할 이자 계산을 해보는데 덜컥 헛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더군요.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구나. 만에 하나 내 직장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겠구나 하는 서늘한 공포가 척추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모든 잔금을 마치고 마침내 등기 서류 뭉치를 손에 쥐었을 때 서늘했던 공포는 순식간에 뜨거운 기대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 남들도 다 이렇게 빚내서 집 사고 부자 되는 거야. 이제 나도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상급지 아파트 소유주가 된 거라고. 서류 뭉치를 품에 꼭 안은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벅찬 고향감이 차올랐습니다. 7억이라는 빚의 무게보다 이 집이 앞으로 가져다줄 찬란한 부와 가족들의 행복이 눈앞에 더 크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에 완전히 매료된 채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문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7억이라는 거대한 빚을 짊어진 채 잔금을 모두 치르고 마침내 저희 가족은 그토록 바라던 동탄 신도시 아파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짐 정리가 대강 끝난 이삿날 밤 아이들은 자기 방이 생겼다며 신이 나서 침대 위를 뛰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새로 산 책상 서랍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하며 여기다 내 물건 다 정리할 거야 라며 들떠 있었고 아들 녀석은 처음으로 생긴 자기만의 화장실이 신기한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향긋한 새집 냄새가 가득한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을 내다보니 번쩍이는 신도시의 야경과 저 멀리 동탄역의 불빛들이 까만 밤하늘 아래 펼쳐져 있더군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내 평생 언제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아보겠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아이들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번듯한 곳에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잖아. 그 말을 듣는데 은행 서류에 서명하며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서늘한 중압감과 공포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참 큰일을 해냈구나. 50대 가장으로서 드디어 제대로 된 울타리를 쳐줬구나 하는 뿌듯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왔습니다. 입주 후의 삶은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단지 내에 잘 갖춰진 피트니스 센터나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때마다 마치 제 신분이 한 단계 상승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로 전학 간 학교에 잘 적응하며 아빠, 우리 집 너무 좋아. 친구들이 다 우리 집 놀러 오고 싶대.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자랑 섞인 목소리는 저를 더욱 우쭐하게 만들었죠. 주말이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우리도 이제 이 동네 최고 단지의 일원이라는 이상한 선민의식마저 생겨났습니다. 그해 추석, 처가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그 우쭐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손아래 처남이 매형, 이번에 동탄 그 신축 아파트로 가셨다면서요? 저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데 라며 부러운 눈빛을 보낼 때 저는 짐짓 겸손한 척 손사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명절마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제가 그날만큼은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슬며시 찾아와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김 부장, 이번에 동탄에서 가장 좋은 그 단지 들어갔다면서? 진짜 수완 좋다.
거기는 나중에 GTX 들어오고 하면 무조건 20억 그냥 넘어가는 곳이잖아. 동료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과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저는 일부러 담담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희들이 아무리 직장 생활 열심히 해봐라 이 판을 읽는 눈이 없으면 평생 낙오되는 거야 라는 허황된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보수적이고 정직하게 살았던 제가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환각제에 취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매달 25일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갔다는 문자가 휴대폰에 뜰 때마다 잠시 가슴이 철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애써 화면을 꺼버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부자가 되기 위한 통행료다. 조금만 참으면 돼.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동탄 역세권 신고가 경신, GTX 개통 시 20억 돌파 확정 같은 화려한 기사들이 도배되고 있었고 저는 그 활자들에 기대어 불안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씩 오르는 것 같은 환상 속에서 매달 나가는 이자 따위는 그저 부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소소한 비용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딱 1년에서 2년만 지나면 이 집이 20억이 되어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영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뉴스가 나와도 그저 집 없는 사람들의 질투나 불평으로 치부해버렸죠. 그렇게 빚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모래성 위에서 저희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1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달콤함 뒤에 곧 불어닥칠 거대한 금리 폭탄과 절망의 그림자는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 달콤했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끌로 집을 사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거대한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미국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75%피나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느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을 도배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저와는 상관없는 까마득한 세계 경제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동산 카페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한국 경제 특성상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 금리가 조금 오르더라도 실물 자산인 아파트 가격은 방어된다며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저 역시 그 말을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금리 폭탄의 파편은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저희 집 통장을 직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금리 변동 안내 문자였습니다.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 3.2%에서 4.8%로 변동.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몇 개가 바뀐 것에 불과했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갈 실상 금액을 계산해보니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4% 되었던 금리는 5%를 뚫고 6%를 넘어 급기야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7%대 턱 밑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처음 집을 샀을 때만 해도 매달 빠져나가던 원리금 상환액은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제 월급 520만 원에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며 꼼꼼하게 가계부를 챙기던 아내의 월급 200만 원을 더해 부부 합산 소득이 720만 원 정도 되었으니 3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고 남은 돈으로 알뜰하게 생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자 원리금은 어느새 400만 원, 500만 원을 훌쩍 넘더니 급기야 매달 58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부가 한 달 내내 피땀 흘려버는 돈이 7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중 80%가 넘는 돈이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은행이자로 증발해버리는 기막힌 현실이 시작된 겁니다. 맞벌이로 둘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외벌이를 하던 시절보다 삶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졌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1분도 안 되어 스쳐 지나갔고 잔고에는 겨우 몇십만 원 남짓한 돈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으로는 4인 가족의 한 달 식비는커녕 아파트 관리비와 기본 공과금을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평소 엑셀 프로그램까지 돌려가며 가계부를 쓰던 아내의 관리 능력도 이 거대한 이자 폭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아내가 쓰던 카드를 긁다 보면 어느 순간 한도 초과 문자가 날아왔고 카드값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리고 또 그 이자를 내기 위해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빚의 돌려막기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25일 원리금 출금 날이 다가오는 것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벌렁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으며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소주 한 병을 마셔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냉골로 변해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반찬 가짓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아내는 100원, 200원 차이에 10분을 고민하다 결국 집었던 물건을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비나 준비물 값을 달라고 봉투를 내밀 때마다 저희 부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이 막히는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난 뒤 아내가 거실 식탁에 가계부 노트를 펼쳐놓고 나지막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도 매일 야근까지 하면서 죽어라 버티고 있는데 이번 달 카드값 메꾸려면 150만 원이 더 모자라.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한도가 다 차가는데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닿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서운함과 폭발적인 분노로 터져 나왔습니다. 어쩌긴 뭘 어째. 나더러 회사 가서 피라도 팔아오라는 거야? 나도 매일 밤새워 일하고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죽어라 버티고 있잖아. 나한테 어쩌라는 건데?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에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아내는 서러움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고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괴로워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다정했던 우리 부부였는데 돈이라는 몬스터, 이자라는 거대한 사슬에 묶여 서로에게 칼을 꽂는 원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저희를 향해 더 거대하고 잔인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매달 피눈물을 흘리며 수백만 원의 이자를 바치고 있던 저희에게 이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아파트 단지 자체가 얼어붙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을 완전한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넣을 거대한 폭락장의 서막이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 580만 원이라는 미친 이자를 버텨내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마침내 진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금리 인상의 충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영끌족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시장에는 급매물이 하나둘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는 완전히 절벽으로 변했고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씩 집값이 수직 하락한다는 뉴스가 연일 도배되었습니다. 설마 우리 단지까지 떨어지겠어? 동탄에서 제일 좋은 역세권 아파트인데. 처음엔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부동산 앱을 켜고 실거래가를 확인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억 5천만 원까지 찍었던 우리 집과 같은 평수의 매매가가 13억, 12억으로 허망하게 무너지더니 급기야 9억 원대 거래가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 이자를 견디다 못한 누군가가 던진 8억 5천만 원짜리 피눈물의 급매물이 부동산에 내걸렸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집값이 6억 원이나 증발해버린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았던 전 재산 3억 5천만 원은 이미 형체도 없이 녹아내려 공중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제 이 집을 당장 팔더라도 복비와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각종 처리 비용을 빼고 나면 대출금 7억 원을 갚고 손에 쥐는 건 고작 1억 원 남짓뿐인 허탈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내 모든 소유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집값 폭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기가 다가오자 은행에서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연장을 거부하거나 원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톡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 580만 원도 모자라 당장 수천만 원의 원금을 따로 메꿔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겁니다. 고객님, 현재 담보가치 하락과 신용 등급 변동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3천만 원을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은행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끌어다 쓸 수 있는 대출도 빌릴 수 있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영끌의 끝은 결국 완전한 외통수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 거실은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연체 톡촉장과 통장 잔고 내역을 펼쳐놓고 저는 아내를 향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이 집 팔아야 해. 당장 이달 말까지 원금 3천만 원 메꿀 돈도 없고 매달 580만 원씩 나가는 이자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말라 죽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놓자.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마치 발작을 일으키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팔긴 뭘 팔아. 절대 못 팔아. 14억 5천 주고 산 집을 어떻게 8억대에 팔아. 당신 제정신이야. 손해본 돈이 얼마인데 지금 팔면 우리 평생 모은 돈 다 날아가는 거 몰라. 그럼 어쩌라고. 당장 은행에서 3천만 원 갚으라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하냐고. 카드 돌려막기도 이젠 한계야.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친정 엄마한테 손이라도 벌리고 나 야간에 다른 알바라도 하나 더 뛰면 되잖아. 조금만 버티면 금리 내리고 다시 반등할 텐데 왜 그걸 못 참아서 집을 팔자고 그래. 아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용인 집을 팔고 이 고급 아파트로 오자고 아이들을 위해 상급지로 갈아타자고 그토록 목매었던 아내였습니다. 자신이 주도해서 내린 그 결정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어렵게 손에 쥐은 이 화려한 삶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간절함과 미련이 아내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버틴다고 집값이 올라가. 반등하기 전에 우리 식구 길바닥에 나앉고 나 회사에서 신용불량자 돼서 쫓겨나게 생겼어. 대체 언제까지 이 허황된 꿈속에서 살 건데? 남들은 다 빚내서 버틴다잖아. 조금만, 딱 1년만 더 버티면 된다는데 왜 당신은 가장이 돼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려 그래? 우리 애들 전학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쫓겨나듯 이사를 가. 아내의 그 독설은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을 비수처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그리고 아내의 허영과 탐욕을 제때 그만두게 하지 못하고 동조했던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폭발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평생 쓰지 않던 가장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며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안방에서 죽은 듯 숨죽이고 있던 아이들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덜덜 떨며 울기 시작할 때야 겨우 그 지옥 같은 다툼이 멈췄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여기서 더 버티면 빚만 더 늘어나고 우리 정말 다 같이 죽어. 미련 버려. 내가 다 미안하니까 제발 우리 집 팔자. 결국 아내도 고개를 떨군 채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가게 경제 앞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묵묵히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매수 문의가 아예 없어요. 정말 지금 당장 던지실 거면 시장에 나와 있는 제일 싼 급매물보다 더 낮춰서 8억 3천에 내놓으셔야 겨우 보러 올까 말까 합니다. 8억 3천만 원. 내가 14억 5천만 원을 주고 내 평생의 노후와 피땀을 바쳐 사들였던 그 집의 가격이었습니다. 며칠 뒤 겨우 나타난 매수자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가락은 미친 듯이 떨려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붉은 도장을 바라보는데 아내와 저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헛된 부자의 꿈은 6억 원이라는 거대한 손실과 산산조각 난 마음만을 남긴 채 비참한 강제 손절로 끝이 났습니다. 8억 3천만 원. 계약서에 찍힌 붉은 도장은 저희 가족이 지난 수년간 쌓아 올려온 모든 욕망과 환상을 단숨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매매 잔금을 치르고 7억 원이라는 거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중개 수수료와 각종 처리 비용을 치르고 나니 통장에 덩그러니 남은 돈은 고작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한때 1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주인이자 겉으로는 누구 부럽지 않은 중산층이라 자부했던 저희 부부의 평생 피땀이 단 돈 1억 원으로 오롯이 축소되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은 1억 원으로 동탄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할 만한 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동탄 외곽의 오래되고 낡은 20평대 빌라 월세방으로 짐을 싸서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삿날 아침 화려하고 넓었던 아파트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이삿짐 상자들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바위덩어리로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2년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들뜬 마음으로 들어왔던 그 집을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실은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단지 입구를 빠져나갈 때 아내는 차장 밖으로 멀어져 가는 아파트 동수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어깨를 떨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제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세상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비벼댔습니다. 새로 이사온 낡은 빌라는 모든 것이 낯설고 비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3층까지 짐을 옮겨놓고 나니 거실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좁은 공간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각자 자기 방을 쓰며 넓게 지냈던 아이들은 이제 작은 방 하나를 같이 써야 했고 밤이 되면 위층과 옆집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매일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하게 이동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좁고 어두운 빌라 계단을 걸어 내려와 걸어 나가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저 멀리 보이는 대단지 아파트의 매끈한 외관을 볼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이성적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피를 말리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회사에서의 삶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요즘 부동산 금리가 어쩌니 어디 아파트가 떨어졌니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부동산 카페를 들락거리며 부자가 된 양 우쭐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좁고 어두운 거실에는 묵직한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좁은 주방에서 혼자 대충 차린 밥을 먹고 있었고 제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도 그저 나지막이 왔어? 한마디 던질 뿐이었습니다. 예전 아파트의 화려했던 주방은 온데간데 없고 좁은 빌라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밥상만이 저희의 처량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 매달 580만 원이라는 미친 이자의 사슬은 끊어냈지만 그 이자가 떠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대한 허탈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던 격정은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어색함과 말 없는 서먹함이었습니다. 좁은 빌라 거실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저희 부부는 마치 타인처럼 서로의 눈길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공중에 날려버렸다는 상실감은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에 깊고 어두운 골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마저 눈치를 보며 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소주 한 잔을 가만히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던 대출 이자의 공포는 끝났을지 몰라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남긴 묵직한 후회와 상처는 이제 막 이 좁은 방 안에서 저희 가족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비참한 충격도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빌라 월세방이었지만 매달 580만 원이라는 미친 이자의 압박에서 벗어나자 가게 통장에도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엑셀을 켜놓고 밤마다 한숨을 쉬던 아내의 얼굴에도 조금씩 그늘이 가시었고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보듬으며 서서히 예전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재산은 잃었을지언정 다시 우리 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소박하게 시작해보자며 다짐하던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작고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저희 가족에게 그 소박한 평화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후 몇 년쯤 지났을 무렵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무심코 휴대폰으로 확인한 부동산 뉴스 기사 하나가 저의 영혼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동탄 대장주 단지 거래 절벽 끝에 20억 신고가 기염.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GTX 인프라가 들어서고 인근 대기업의 수억 원대 반도체 성과급 시즌이 맞물리면서 묶여있던 억눌린 매수세가 한꺼번에 터졌고 고소득 직장인들이 성과급과 쥐어짠 대출을 들고 들어와 전고점을 뚫어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8억 3천만 원에 던지고 나왔던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거짓말처럼 긴 하락장이 끝나고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다시 자금이 쏠리더니 바닥을 찍고 급반등하여 급기야 20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핑 돌아가며 세상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고 귓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8억 3천만 원에 던진 그 집이 20억이라니. 내가 조금만 더 버텼다면, 그 미친 이자를 몇 년만 더 피눈물 흘리며 버텨냈다면 나는 망해서 쫓겨난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20억 자산을 거머쥔 승리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그 환각 같은 충격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내가 왜 팔았을까? 내가 왜 그때 도장을 찍었을까? 지하철역 한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벌인 그 선택 하나로 내 인생의 전 재산이 증발했을 뿐만 아니라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내 손으로 잘라버렸다는 그 끔찍한 자책감이 온몸에 피를 말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면 피차 어쩔 수 없었다 위로라도 했을 텐데 내가 팔자마자 폭등해버린 현실은 저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학의 지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어렵게 회복해가던 저희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사를 확인한 아내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가시와 원망이 서렸습니다. 겨우 아물어가던 상처가 터져버린 아내는 밤마다 나지막이 가슴을 후벼 파는 냉소를 쏟아냈습니다. 당신 참 대단해. 내가 버티자고 했을 때 끝까지 버텼어야지. 왜 제일 바닥에서 도장을 찍어. 내 노후, 우리 애들 미래까지 싹 다 그 잿더미에 쏟아부어 놓고 제일 싼 값에 던져버린 게 당신이야. 죽은 듯이 가라앉은 그 서늘한 목소리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은 피땀을 한순간의 탐욕과 섣부른 판단으로 날려버리고 온 가족을 이 낡은 골방에 가둬둔 가정을 몰락시킨 원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50이 훌쩍 넘은 나이. 회사에서는 언제 책상이 치워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립니다. 손에 쥔 건 고장 남은 현금 1억 원 남짓과 매달 나가는 월세, 산산조각 난 가정,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이 끔찍한 후회뿐입니다. 밤마다 홀로 좁은 베란다에 나가 차가운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동탄의 아파트 불빛들이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불빛 중 하나였고 그 화려함이 온전히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우월감, 부자가 되었다는 착각, 그리고 더 큰 욕망을 쫓던 그 허영심이 결국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남들 다 사니까, 지금 안 사면 평생 거지가 되니까,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지니까, 부동산 카페의 달콤한 유혹과 언론의 부추김, 그리고 내 안의 검은 탐욕이 만들어낸 그 환상은 결코 달콤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내 가족의 영혼까지 파먹는 거대한 악마의 덫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타인의 시선과 허영심에 끌려 무리한 빚을 지고 위험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디 저를 보십시오. 1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얻기 위해 영혼까지 팔았던 한 50대 가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8억에 손절하고 20억으로 치솟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이 비참한 몰락을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집은 결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집이란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 어둡고 좁은 빌라 골방에서 바치는 이 피눈물의 고백이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삶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